우리 교리 강의 일반계시 2과 일반계시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에 우리가 창조과학계 강의 창조론 2강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7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창조론 2번째 시간입니다.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의 그 강의를 조금 축약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그런 창조과학계 창조론 2번째 노아의 홍수인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진짜로 홍수에 잠겼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계시는 과학 속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과학을 일반계시 속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13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번째 노아의 홍수, 노아의 그래서 온 세상이 진짜로 홍수에 잠겼을까? 제가 이 강의를 요약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인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명근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안 했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또 답을 찾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6장 13절로 16절까지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는데 긴 장자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다. 그리고 광은 넓을 광자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 말이죠. 좌우로 50규빗이다. 고는 높이죠.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노아의 지은 방주의 규격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1규빗은 45에서 5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성인 이 팔꿈치에서 이렇게 딱 했을 팔꿈치에서 이 끝에까지 손가락 끝에까지 약 한 50cm 정도 돼요. 그래서 45에서 55cm 정도가 1규빗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우리는 50cm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방주의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높이죠. 방주의 높이. 방주가 꼭 뭐같이 생겼어요? 관같이 생겼습니다. 관같이 생겼어요. 이게 오늘날 그 밑에가 이렇게 뾰족한 그런 배의 형상으로 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큰 돛담배 같이 말이죠. 밑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내려지는 그러한 배가 아닙니다. 관같이 생겼습니다.
어린애들은 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이죠. 양쪽 넓이가 50규빗이고요. 쭉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장이 길이가 이 말이죠. 300규빗입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50cm, 평균으로 50cm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계산한다. 45에서 55cm라고 그러는데 평균 50cm로 딱 가보자. 그러면 길이가 뭐다? 150m다. 150m 굉장히 길죠. 광은 넓이를 말합니다. 폭을 말합니다. 그래서 50규빗이다. 그래서 50 곱하기 50cm면 뭐다? 2500cm. 다시 말하면 25m다 이 말입니다. 25m이면은 길이의 6분의 1입니다. 150이 길이고 거기에 6분의 1이 25m입니다. 그래서 폭은 6분의 1. 자, 그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30규빗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50 하면 1500cm입니다. 다시 말하면 15m입니다. 150m가 길이고 높이가 15m면 뭐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됩니다. 자, 높이가 15m이고요. 3층 구조였습니다. 3층 구조였기 때문에 3층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죠. 3층으로 만들어내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중하 3층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m를 3층으로 나누면 한 층의 높이가 5m 정도죠. 5m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살아가는 집의 건축 양식의 한 개층의 높이는 보통 2.4m입니다. 2.4m. 그렇다고 한다면 방주의 한 층의 높이는 오늘날 집 구조의 2개층에 해당을 하죠. 오늘날 집이 2층에 해당하는 것을 한 통으로 이렇게 털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재 건축 양식으로 보면 그 방주의 높이는 뭐다? 6층 빌딩의 높이와 같다.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60 곱하기 저기입니다. 300 곱하기 50 해가지고 이 바닥 면적을 제가 요즘에 그 평수를 계산하는 아파트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만 30에서 33평형짜리 30에서 33평형 그러면 그것이 아니죠. 원래는 38평형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뭡니까? 가용 면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은 약 한 33평형 정도 됩니다. 30평에서 33평형 이것을 우리는 좀 더 크게 분양을 받죠. 38평. 그래서 거기에 공용 면적 다시 말해 복도도 빠져나가고 주차장도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실사용하는 우리 집의 넓이는 33평형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38평형 아파트로 계산을 해봅니다. 38평형입니다. 여기다 형자를 써놔야 되겠네. 38평형 여기는 형자를 지워야 됩니다. 38평형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전용 우리 다 같이 쓰는 공용 면적을 뺍니다. 복도, 계단, 그 다음에 주차장 뭐 이런 거 다 빼면 이제 우리가 흔히 33평형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만으로 보면 이 38평형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2.5세대 바닥 면적만 1층 높이만 해가지고 32.5세대 그러니까 32집 반이 이 방주의 밑바닥 넓이입니다. 그래서 32세대로만 계산을 합시다. 0.5는 빼버리고 32세대 32집이 있는데 여기에 6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건축 양식으로 6층이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192세대가 들어가는 192세대를 그냥 뭐 이렇게 사이에 좁은 공간을 간격을 두고가 아니라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말이죠. 따닥따닥 편의 공간을 제외하고 집을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을 쌓아놓은 33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딱 쌓아놓으니까 거기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 192채가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냥 방주 그러면 저기 뭐야 코끼리 몇 마리 호랑이 몇 마리 들어가는 그러한 배가 아닙니다. 192채가 38평형짜리 아파트가 192채가 들어가는 그런 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김명현 박사님이 해준 것이 아니고 제가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클까? 축구장 무슨 뭐 3개 넓이다 막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아파트로 한번 전체 높이까지 부피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2채가 들어가더라. 두 번째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을까 아니면 중동 지역이 어떤 일부 지역만 홍수가 났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역적인 홍수였다고 한다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홍수가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찾아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뭐 지역적인 홍수라면 야 너 여기에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너 저쪽 지역으로 가 있어 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잠시 이웃나라 어디론가로 피신하라고 하면 될 것이니까 말이죠. 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듯이 또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듯이 말이죠. 여기서 불러내서 저쪽으로 가서 잠시 피신해 있어라 라고 하면 될 텐데 또한 이 큰 방주를 지어가지고 굳이 이러저러한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홍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동물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죠. 뭘 태워요? 이쪽에 홍수가 있으면 저쪽 지방에는 홍수가 없는 그 지방에는 동물들이 다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홍수였다고 한다면 홍수가 없는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여전히 이런이 빠져버렸네. 이런저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테니까 굳이 방주를 그게 크게 짓거나 거기에 동물들을 싣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초딩들도 알만한 일을 굳이 힘도 시간도 엄청나게 필요한 일을 시키는 분이시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초등도 알만한 일은 어쩌기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노아에게 이렇게 큰 배를 지어라 수고도 하고 힘도 들고 말이죠.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 지구적인 대홍수였다는 사실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니까 4절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은 현재 티리키아,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티리키아에 있는 아라랏산은 5137m라고 그럽니다. 아라랏산은 5137m다. 우리나라 백두산은 뭡니까? 2700m입니다. 2744m.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거의 1년 내내 만년설이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들 아라랏산 지도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아라랏산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라랏산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 네이버가 아니고 이건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를 찾아야 됩니다. 영어니까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착 나오죠.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는 뭡니까? 이거는 위성에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 꼭대기가 이렇게 하얗게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운트 여기는 마라라산이 아니죠. 여기가 아라랏산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다른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옆에 봉우리는 여기 뭡니까?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줄여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가 왼쪽에 이렇게 이 뭐라고 그려야 될까요? 이곳이 티리키입니다. 이것이 터키, 옛날의 터키입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가장 끝은 머리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여기는 뭔가 아르메니아하고 거의 국경에 가까운 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뭡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딘지 아시겠죠?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방금 보셨듯이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의 최정상은 아닐지라도 정상 어디 근처에 아마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방주가 놓였다고 한다면 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방주를 거기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산에서 이 아라랏 산에서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금 보셨죠? 여기 이 아라랏 산이 뭡니까? 그 만년설이 뒤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년설 뭐 어떤 이제 과학적인 어떤 증거로 보면 이 아라랏 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과 방주로 지은 나무의 특성이 다르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라랏 산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이 노아는 과연 어디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아마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쯤에서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방주의 나무, 방주를 만든 그 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근방에서 나는 옛날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보통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 위쪽에 있는 레바논의 향나무라고 그러죠. 백향목. 이 레바논 쪽에서 향나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레바논의 그 목수들, 이스라엘에는 그런 목수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레바논의 목수들을 또 많이 데려다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의 근처에 있는 나무들의 특성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그 재료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5,100m라고 그랬습니다. 5,100m라고 했으면 여기에 만년설이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겠느냐?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을 만한 그런 나무들이 있었겠나? 그러니 어떤 일부 학자들은 노아가 아라랏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평야에서 평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5,100m가 그 높은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2개를 쌓아 나오면 거의 비슷한 그렇게 높은 산의 어느 중턱에 그 만년설 속에 지금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높이까지 이 배를 올려놓으려면 그것도 이게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말이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38평형 아파트 38평은 상당히 큽니다. 두 부부가 살기에는 큽니다.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 청소를 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38평형이면 약 한 33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두 부부가 청소만 하다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소만 그렇게 넓은 집입니다. 우리 집은 이제 22평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저기를 정리를 하고 청소할 수 있지. 33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아파트가 192채를 쌓아놓은 것이 뭐다? 방주의 크기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아라랏 산 위에 짓습니까? 못되죠. 자, 굳이 만년설에 1년 내내 뒤덮여 있는 곳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을 리 만무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거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생각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라랏산의 주변에 있는 아라랏산에 있는 나무의 특성과 이 방주를 지었던 방주에 쓰였던 그 나무의 특성을 한번 이제 제가 AI한테 물어봐서 그 특성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이 AI에게 물어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명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도 전 지구적인 홍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냐? 그래서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죠. 증거 있으면 내놔봐. 증거 있으면 내놔봐. 그 증거가 시체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라고 말하는 증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완전하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그랜드 캐년일 것이고, 마치 켜켜이 쌓인 무지개떡과 같은 그런 모습의 퇴적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왜요? 이 대홍수의 증거는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퇴적증이 균일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꼭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만 그런 퇴적증이고 우리나라에는 뭐 없다. 중국에는 없다. 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는 그런 그 퇴적증이 없다라고 그러면 지역적인 홍수죠. 그런데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기 때문에 전 지구가 거의 비슷한 그런 퇴적증이 거의 뭐랄까 일반화된 거의 다 똑같은 이 말이에요. 그런 퇴적증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것도 다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네. 요즘에 기술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아라라산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구글 지도에 들어가 보면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퇴적층이 있는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라는 증거, 다시 말하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으로 인해서 지구를 완전히 잠기게 한 바닷물이 휘휘휘 돈다. 흘러가는 기간이 적지 않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이다? 150일이다. 비 온 날은 40일이고 그 물이 휙휙 돌아가는데 150일이다. 제가 여기서 휙휙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말에 제가 조금 뭡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는 제가 쓴 겁니다. 김명현 박사님 것이 아니라 제가 썼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도대체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공전이란 말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에 딱 점을 찍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삥삥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럽니다. 자전이란 말은 스스로가 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삥삥 돕니다. 뺑뺑 돌면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데 1년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공전은 1년에 한 번 돕니다. 태양을 지구가 한 번을 삥 도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자전은 하루에 한 번 돕니다. 그래서 이 자전을 하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AI가 뭐라고 하냐면 자전에 의해서 물이 휘도는 게 아니고 지구와 달과의 관계 속에서 인력 때문에 이 밀물과 썰물이 생겨난다. 제가 깜빡 그걸 잊고 이 자전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옆으로 기울어진 이 부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조금 의심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속도를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빛의 속도는 뭡니까? 1초에 S입니다. 세크.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 근데 우리는 차가 달려가는 속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속 1시간입니다. 초속이 아닙니다. 1시간에 시속 우리는 뭐 100km, 요즘에 우리나라의 평균, 뭡니까? 제한 속도가 뭡니까? 50km입니다. 50km. 시속 1시간에 50km 이상을 달려가면 딱지를 띈다 이 말입니다. 벌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속입니다. 그런데 빛은 뭡니까? 초속입니다. S 세크입니다. 아워 H가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세크입니다. 초속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의 속도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가 돈다 그랬죠. 그걸 자전이라 그러는데 자전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 자전의 속도는 우리 지구는 조금 13.5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는 가장 느리다. 적도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이걸 반드시 놓고 이게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저 극지방에는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극점, 북극과 남극점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어느 곳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자전을 속도를 계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약 1330km/h 시속 1330km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를 초속으로 계산을 한다면 1초에 369m 그러니까 1초에 우리 말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340m입니다.
우리 말이 이걸 음속이라고 그럽니다. 음속은 1초에 340m를 갑니다. 내가 야! 소리를 지르면 340m 저 앞에 있는 사람이 1초 후에 내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바로 그것처럼 그만큼 그보다 조금 빠르죠. 340m보다 29m가 더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이 자전하는 속도가 음속과 비슷합니다. 거의 음속과 비슷하다. 그리고 공전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1년에 한 바퀴 돈다고 그랬는데 태양을 돌 때 지구가 얼마만큼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입니다. 10만 7천 킬로, 10만 킬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1시간에 10만 킬로를 갑니다. 자동차는 평균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시속 100킬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구는 뭡니까? 지구가 내달리는 속도가 10만 킬로입니다. 그럼 뭐요? 1000배입니다. 1000배. 1000배. 자동차의 고속도로 속도보다 1000배가 빨라요. 지구가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지금 제가 그걸 지금 키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려가는 이 지구 속에 살면서도 지구가 지금 이렇게 빨리 달려가니 어지럽네? 전혀 못 느낍니다. 네. 이걸 다시 초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초속 29,000, 그러니까 3만 메타를 갑니다. 3km, 초속 3km를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AI가 우리나라 KTX보다 400배가 빠르다. 그리고 음속에 88배 빠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구가 아무리 이렇듯 빠르다 할지라도 바닷물은 그렇게 빠르냐? 바닷물은 빠르지 않습니다. 바닷물도 이렇게 해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곳에 사람이 만약에 빠져서 입사했다 그러면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엉뚱한 데 가서 있습니다. 그건 바닷물이 우리는 그냥 물이 그냥 바닷물이 잔잔히 있는 것 같지만 막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 바닷물이 그 해변, 그 육지 가까이 있는 해변은 약 시속 10km라고 그럽니다. 별걸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람이 달릴 때는 거의 평균, 빠른 사람도 있지만 평균 속도가 20km입니다. 1시간에 20km를 달립니다. 걷는 속도는 1시간에 4km. 평균 속도가 1시간에 4km를 걷지만, 근데 바닷물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는 빠르죠. 걷는 속도는 빠르고 달려가는 속도보다는 느립니다. 그리고 저 깊은 심해, 아주 깊은 심해에는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바닷물 속에 저 밑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150일 동안 그냥 막 이렇게 막 이 지구가 그냥 막 저렇게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면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면서 무슨 퇴적이 쌓여 이럴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어떤 의문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거를 다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물의 속도는 거의 빠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의 속도로는 절대로 세상을 그렇게 평지로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흙이 이렇게 막 쌓이고 켜켜이 쌓일 수 있을 정도로 물의 흐름이 있어야 이렇게 퇴적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의 속도 10km, 시속 10km다 이런 것 가지고는 퇴적이 잘 안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흙이 막 물에 휩쓸려서 퇴적이 돼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깜빡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 원고를 정리를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저 깊은 심해에는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퇴적이 쌓일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간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어저께 쓴 겁니다. 이 원고는 한 달 전에 제가 이 원고는 한 달쯤 전에 만들어 놨지만 어제 이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다가
이것이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AI하고 고심고심하고 씨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자, 이러한 물의 흐름, 시속 10km라고 하는 이 아주 느린 물의 흐름으로는 이런 홍수의 범람만으로는 절대 온 세상에 퇴적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이 굉장히 빨라야 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던 물의 범람, 즉 홍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홍수만 있어도 돼요. 비가 내렸다. 홍수만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고 홍수가 일어났다. 그것만 가지고 물론 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전 세계적인 퇴적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그러면 그냥 홍수라고만 생각합니다. 저도 김명현 박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홍수, 그냥 어마어마한 홍수, 그러니까 그냥 굉장한 물이 그냥 막 아주 그냥 파괴되듯이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옛날에 이걸 제가 이제 그 연도수를 안 찾았는데 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쓰나미에 그 신혼여행을 갔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3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2011년입니까? 10년쯤 전에 10몇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 후쿠시마의 그 바닷가에 있는 마을 두세 개가 사거리 없어졌습니다. 그 물이 밀고 와가지고 그냥 다 집들을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말이죠. 튼튼한 콘크리트 집 몇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두세 개 마을이 아주 그냥 아주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쓰나미가 있어야 퇴적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퇴적이. 근데 바닷속에서조차도 일어난 이러한 물의 흐름이 있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닷속 저 깊은 데는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용수가 어떻게 있었을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날 아시아의 그 쓰나미, 세부, 필리핀 세부 앞바다에 그 쓰나미 있어가지고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 10여 년쯤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처럼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7장 12절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품의 샘들. 우리는 그냥 홍수가 나면 기품의 샘들이 지금까지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물이 그냥 터쳐 나왔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직접 제가 세부를 간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 속에 경험했습니다. 아시아의 쓰나미, 필리핀의 세부 앞바다,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 이것은 뭡니까? 저 바다 깊은 쪽 일본 앞바다에서 그 다음에 세부 앞바다에서 바다 속에 있는 이 지각이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힘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꽉 밀다 보니까 이게 밀다가 여기서 콩 이렇게 터지는 소리 있거든요. 이때 이것이 바로 엄청난 지진이 됩니다. 이게 일본 후쿠시마의 지진도 그 바다 그 쓰나미도 이 지진에 의해서 그리고 아시아의 그 세부 필리핀 세부 앞바다의 이 쓰나미도 바로 그 이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이 그 지진에 의해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폭발이라고 해서 좀 맞는 말은 아니지만 물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퍼져가지고 그것이 그냥 한번 여기서 물이 퐁 터지니까 그것이 그냥 파도로 쫙 밀려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쓰나미가 되게 되고 파도보다 더 큰 것이 쓰나미입니다. 이것도 파도긴 한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40일 동안에 비가 내릴 때 뭐 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완전히 지각에서도 엄청난 지각의 어떤 뭐랄까 지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터져 있었다. 전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각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조금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각이 그냥 무지개 덧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우그러져 있는 그러한 지각이 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 지각의 변동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예, 노아의 홍수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한 번으로 해야 되겠네.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물이 이제 이렇게 물러갈 때. 예, 바로 이때 이 엄청난 지각의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각의 변동들로 인하여서 이 온 지구가 어마어마한 물의 소용돌이 속에 그래서 퇴적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러한 물의 흐름이 거의 1년 동안 온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50일 동안 창의를 하다가, 아니죠. 150일 동안 창의를 하다가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리고 기쁨의 샘들이 그냥 40일 동안 온 세계적으로, 온 지구상에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지각의, 대지각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의를 하고, 또 다시 15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는데, 150일 동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뭐냐 300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150일 동안 창의를 했다. 그리고 마르는 기간도 150일이었다 라고 합니다. 땅에서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이 지나서 비로소 땅에 물이 말랐다. 그 바위가 아닌 모래나 흙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여기저기 쌓이고 저리 휩쓸려 쌓였다가는 흔적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아주 무지개떡처럼 이 반듯한 이러한 것. 다음 시간에는 그런 물이 이렇게 퇴적이 되는 그런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높이만도 2km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여 위에서 여 밑에까지 2km. 어마어마하죠. 깊은 곳은, 더 높은 곳은 3km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흔적은 그랜드 캐니언만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의 높은 산에서도 낮은 골짜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퇴적층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켜켜이 쌓여있는 지질의 형태는 절대로 진화론의 증거가 아니다. 진화론의 증거가 아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진화론은 이 그랜드 캐니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3억 년 동안 흙이 쌓이고 이 3km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3억 년 동안 쌓이고 7천만 년 동안 깎여서 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다. 근데 정작 이 현상은 단 1년 만에 노아의 홍수 때 단 1년 만에 300일 동안 이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창의돼 있었고 이것이 마르는데 150일, 300일.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딱 377일인가요? 370 며칠, 1년 1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단 1년 만에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현상이 이 퇴적층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다 실을 수 있을까? 세상의 동물을 여기에 중요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방주의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30에서 33평형이 아니라 그냥 33평짜리 아파트 192채가 차곡차곡 쌓을 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크기에 과연 온 세상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때 우리는 상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동물의 동물 보감, 전 세계적인 동물 보감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동물을 집대성에 놓은 이 백과사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편적으로 다시 말하면 온 세계 동물을 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쉽게 단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개라고 할지라도 많은 종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키우는 것은 뭐 비숑인가 그러죠. 세파트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무슨 뭐 허스키 허스키라고 그러죠. 이 허스키 뭡니까? 썰매를 끄는 허스키 그러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에 무슨 뭐 사자개도 있고 말이죠. 개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종류들을 다 싫었나? 아닙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싫어요? 단 개라는 종류 한 쌍만 실었습니다. 그 많은 개 종류대로 다 실는 것이 아니고 개는 단 한 쌍만 실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여러 어떤 번식 과정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인류의 기원을 통해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흑인이 되고 황인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번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다양한 종류가 생겨났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도 개들이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구에 의해서 인간의 어떠한 그 연구와 수고로 인해서, 노력이라고는 좀 안 하겠습니다. 수고로 인해서 개가 전혀 다른 개의 종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그 한 쌍의 개가 이후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종류가 번식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동물 보호감 속에서 포유류는 세상에 3,500종류라고 있답니다. 포유류. 젖을 먹고 자라는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동물. 파충류는 뭡니까? 뱀 같은 그러한 척추동물. 양서류는 그냥 종류가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새는 8,600종류가 있답니다. 어류는 그냥 어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보니까 17,600종이고요. 이것을 암수니까 2마리씩 했으니까 이를 곱해봤더니 35,200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5,200마리 큰 등치도 있고 작은 등치도 있죠. 새 같은 거는 아주 그냥 주먹만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크기를 얼마만큼 나눌까 해서 과학자들이 양의 크기를 평균으로 잡았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양을 이렇게 잡아 보니까 양은 방주에는 양을 몇 마리나 실을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125,280마리. 그러니까 세상에 동물의 종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어류는 싫지 않죠. 물속인데 어류를 싫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이 동물들을 1,700, 17,600종인데 암수에서 35,000마리. 그런데 정작 방주의 크기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고, 그래서 35,000보다는 약 3배 이상 크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싣고도 2배가 더 남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 모든 동물의 숫자를 잘 주의해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 파충류, 조류까지 해서 17,600종. 그래서 암수 2쌍씩에서 35,200마리가 됩니다. 이것은 종의 새끼들을 보면 더 작아지겠죠. 새끼들을 실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종은 17,600종인데 한 쌍이니까 2배 하면 35,200마리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는 몸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들의 평균을 내면 양의 몸집과 비슷하다. 평균. 그런데 양은 이 방주에는 양을 125,200마리, 300마리 정도, 125,300마리 정도 실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3배 정도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방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찬다. 그래서 방주는 온 세상의 동물조차도 동물을 다 싣고도 3배나 더 크다. 그러니까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말라. 논하지 말라. 그렇게 크다. 5번째 인구 증가를 한번 보자. 인구 증가는 뭡니까? 방주에 탄 사람이 8명 뿐이죠. 노아의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러니까 8명 뿐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뭡니까? 이들에게서 이 8명에서 땅의 12개 백성이 나누었다. 창세기 10장 32절.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지금 약 한 4,500년쯤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4,5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약 80억인데 지금은 오늘날 2025년 작년 말로 해서 80억입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50만 년 전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출현을 해 가지고 50만 년 동안 오늘날 80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 창조론에서는 4,500년 전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4,500년 만에 80억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증가율인데 50만 년 동안 두 사람이 80억 명으로 불어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4,500만 년, 4,500년 만에, 만 년이 아니고 4,500만. 이게 왜 만자가 들어가고 헷갈린다. 만이 아닙니다. 4,500년입니다. 4,500년 만에 80억으로 불어나는 것이 옳은지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는 김명현 박사님이 계산한 건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40년마다 2배로 불어난다고 하는 이론이 세계적인 정설입니다. 4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불어난다. 요즘에는 인구가 감소율이라며 우리나라도 인구가 막 점점 줄어든다며.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줄어들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따지자. 인구 감소율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되고 인구 소멸 지역이 있고 몇십 년 후에는 그 한 지역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게 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내면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을 읽을 때는 75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75억이라는 말, 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7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3년 전에. 근데 지금 85억입니다.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0년마다 2배로 불어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40년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진화론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40년이 아니라 50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불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엄청난 결과값을 가지고. 자, 50만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과생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문과생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과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만 졸업, 대학을, 이과 대학을 가지 않는, 공과 대학을 가지 않는, 꼭 공대만이 아니라 이과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계산을 못합니다. 공고생들은 계산 못합니다. 저도 공고 출신이기는 하지만 수학에서 로그를 배웠지만 로그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과 출신인 나 백학용 목사도 수학 시간에 잠을 많이 잤는지 이 로그를 풀지를 못하지만 로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년 만에 50만 년 전에 인간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까 진화론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2배 증가하니까 말이죠. 처음에 두 사람 남녀 다시 말하면 부부 한 쌍이 50만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80억이 되니까 100억으로 계산하는 10의 K성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진화론의 계산 500만 년 우리 지금 현재는 뭡니까? 2배로 불어나는 인구 증가율이 40년마다 2배로 불어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진화론의 계산을 해보니까 500년마다 2배로 불어나더라. 그렇게 계산해도 500년마다 200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부부가 500년을 살고 500년 후에는 두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한 부부가 500년을 산다고 계산을 해도 500년 만에 아들, 딸이든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계산만 하더라도 50만 년이 지나면 인구의 수는, 이 지구의 인구의 수는 10의 10승입니다. 100억이다. 10승은 뭡니까? 1하고 0이 10개입니다. 0이 10개. 0이 10개라는 말은 100억입니다. 100억.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계산, 10의 K승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진화론의 계산에 의해서 50만 년에 500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는 계산을 해봤을 때 로그 계산을 이렇게 하면 10의 300승이 나옵니다. 10의 10승이 100억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80억이라 그러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죠. 그런데 이 10의 10승은 뭡니까? 5천년이 지난 다음에 진화론의 계산에서 5천년이 지나고 나면 2의 11승입니다. 오늘날의 수와 비슷하다. 근데 50만 년이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로그 계산해보니까, 10의 300승이다. 10의 300승은 이거 읽지도 못합니다. 그냥 10의 300승이라고 하니까 읽어내지 말이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이 하도 심심했나 보죠. 이 10의 300승이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제가 아까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라고 해서 제가 38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 33평형짜리 아파트를 192채 192채를 쌓아놓은 게 방주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제가 계산했듯이 김명현 박사님은 사람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가슴, 앞뒤 가슴, 그 다음에 양쪽 어깨 넓이, 그 다음에 키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그 사람의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키와 양쪽 어깨와 양쪽 어깨 그 다음에 등, 앞뒤 등 이것을 하면은 한 사람의 부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 부피를 가지고 사람의 수를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몇 사람을 이렇게 포개놔야 지구만 할까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지구만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할까? 10의 21승이랍니다. 10의 21승. 10의 21승을 해야 사람들이 10의 21승을 해야 지구만한 덩어리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은하계는 빛의 아까 초당 30만 킬로를 간다 그랬죠. 이러한 초당 30만 킬로를 가는 그 빛이 5만 년을 가는 거리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10만 년입니다. 양쪽으로 하면 10만 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 은하계 속에 사람을 몇 명을 쌓아 놓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계 속에 10의 64승입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계산했어? 좌우지간 그렇게 계산을 했다. 10의 64승을 해야 사람들을 그렇게 포개놔야 이 은하계 한 개 은하계 속에 퐁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300승은 뭡니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진화론에 4,500년 만에 100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표의 계산은 지구상의 인구수가 60억 명이라고 할 때 계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김명현 박사님이 할 때는 60억이라고 여기 60억이라고 써졌죠. 8명이서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식구가 8명이니까 8명이 4,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여 명.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100억을 여기다가 첨가를 했습니다만은 이 원래의 이 수는 60억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2025년에는 인구의 수를 82억 명. 아까 제가 80억이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서 80억입니다. 그래서 82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이 옆에 계산식에서 3을 뺍니다. 이 3을 뺀다라는 말은 수학의 이과생이 아니면 도대체 이거 뭐 말이야? 왜 3을 빼?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3을 뺍니다. 2의 1승, 2의 2승.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2의 3승이 8입니다. 8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빼고 맨 마지막에 2의 n-1이 돼야 됩니다. 좌우지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뺍니다. 그러니까 100억 명이 되는 기간은 10의 31승입니다. 10의 31승. 그러면 4,500년을 31로 나누면 145년, 145.16년인데 145년. 쉽게 말하면 145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아까 진화론은 뭐예요? 50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계산을 했는데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4,500년에 지금 82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45년 만에 2배로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계산으로 하면 500년마다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500년이면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왕국이 몇 년이라고요? 5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선이 시작이 될 때 한 부부가 조선이 망할 때 4사람으로 불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이 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이건 도대체 그 집안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의 계산에 의해서 50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50만 년이 지난 오늘날의 인류는 10의 300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의 계산에 의하면 4,500년이 지났으므로 100억 명, 82억인데 100억 명으로 계산하더라도 145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증가율의 계산과 145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인구 증가율의 계산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500년마다 2배로, 145년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0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게 현재 전 세계적인 그 계산법입니다. 물론 이런 145년마다 2배로 인구를 증가한다는 계산 자체도 모순이지만 오늘날 인구가 이렇게 100억 명도 안 되지만 100억 명밖에 안 된 것은 수없이 많은 전쟁과 분쟁, 인류가 중간중간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 명이 안 되고 지금 100억 명이 돼야 되는데 100억 명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반이지 했지만 2년 반이죠. 3년 반인가? 2년 반인가? 2년 반이 됐지만
지금 뭐 한 30만 명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해갖고는 그건 한 50만 이상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대규모적으로 또 뭐 2차 대전 때 뭐 7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히로시마 이 폭발로 뭐 30만 명인가 죽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 이 4,5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 돼야 되는데 100억이 못 되고 82억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창조론이 더 타당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인구 증가율로 봐서. 여섯 번째입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과연 세상을 뒤덮을 만한 양일까? 이 마지막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데 그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에베레스트까지 홀딱 키를 볼딱 넘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이거 재밌습니다. 제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AI한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려낸 그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는데 과연 그렇게 내린 비가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었을 만큼한 그런 충분한 양일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을 때 얼마만큼의 높이로 채워질까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지상에서 10m에서 100m까지 채운다는 계산. 40일 동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금 현재 우리에서 막 최고로 많이 올 때 100m 정도밖에 못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m고 아까 말했던 아라라트 산이 5100m인데 그거 어떻게 채우냐. 100m도 채울까 말까 하는데 말이죠. 최소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는 100m 이하의 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m, 3000m가 넘는 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흔히가 아니죠. 특히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 우리가 제일 높다고 그러죠. 최고봉은 뭡니까? 8848m, 약 9000m라고 그러죠. 이렇던 높은 산까지 훌쩍 넘는 물이 넘쳐야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될 수 없으니 노아의 홍수는 거짓말일까? 근데 거기에 뭐야?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샘들이 터졌고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기 직전에 땅속에 있던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물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있을까? 도대체 과학자들이 또 이것도 계산해 봤답니다. 저는 계산을 못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온 지구를 곰과 같이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했을 때 산들을 깎아다가 골짜기를 메웠을 때 이 말입니다.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 만들어놓고 그 위에 온 지구상의 모든 물을 부어본다면 얼마나 올라올까 했더니 2600m가 높아진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2600m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물이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 말이죠. 그러나 노아 홍수의 비와 깊은 샘물들로 인해서 온 세상은 넉넉히 뒤덮였을 만한 물이죠. 이것이 2600m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후 그렇게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날 바다는 깊은 골짜기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나 해구. 그 중에 이 가장 깊은 골짜기, 이 골짜기 이름이 챌린저 딥이란 말은 깊다라는 뜻인데 챌린저 딥이라고.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챌린저 딥이라는 그 골짜기가 가장 깊답니다. 이거는 무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수면에 나오지 못할 만큼 1만에서 1만 1000 그런 메타. 여기가 수면에서부터 11,000m라고 합니다. 11,000m. 그래서 제가 AI한테 그렇게 이 딥 해구에다가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에다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이렇게 한번 딱 넣어놨을 때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비교가 될까라고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가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에다가 에베레스트 산을 해발이라고 그러죠. 기준 0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챌린저 딥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빠뜨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챌린저 딥은 뭡니까? 11,034m입니다.
여기까지가 11,034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남죠? 이만큼 남는데 여기가 2km에서 2km 100. 2100m, 2185m. 그러니까 2km 100m.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의 깊이에서도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이렇게 딱 해수면에다가 딱 채워서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보니까 그 밑에 챌린저 딥과 2km가 남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이니까 전 세계적인 이러한 그 해구들, 이러한 그 딥들, 이러한 곳에 물이 차고도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구상의 그 물들이 전부 다 이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에 비가 온 양은 100m밖에 못 채우지만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바로 그와 같다. 이 물들이 샘들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다시 말하면 지각의 어떤 충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놨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억지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억지라고 말하는 거 진화론이 더 억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냥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고 창조론 안에서 여호와를 믿는 귀한 믿음에 잘 성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권면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순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가 부족하여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며 다 깨달으며 다 이해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에 폭을 넓히시고 깊이를 넓히시고 길이를 넓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알아듣고 귀한 신앙으로 또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